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2부 금요일 순서에 오셨습니다. 금요일은 임승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본론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임승수 선생님 나와 계시거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제 소개, 저는 주로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고요. 쓴 책으로는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 등등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자본주의 똑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가 이제 국정원에 신고돼가지고 좀 유명세를 치른 적도 있죠. 네. 예. 선생님 그 자본론이라는 게요. 사실 예. 우리 사회에서는 예. 살짝 예. 특정한 사람들만 읽는 책 아니야? 라는. 빨갱이만 읽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아니, 그 빨갱이라는 게요. 예. 함부로 더 쉬운 틀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예. 그런 오해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항상 그래서 강연 시작할 때 그런 얘기부터 드려요. 자본론 딱 하면 듣자마자 그거 마르크스 딱 듣기만 하면 이제 공산주의, 공산당 이런 얘기 떠오르면서 그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 그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냐 하시는데 책 제목이 자본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본주의 얘기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우리와 가장 익숙한 그렇죠. 체제. 예.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안 읽으신 분들이 미리 이제 재단을 하고 선입견 때문에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앞으로 할 얘기가 자본주의 얘기만 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 신고한 친구, 아까 국정원에 신고됐다고 그랬는데 네. 신고한 친구도 제 수업을 안 듣고 신고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감사한 것도 있어요. 신고돼서 인지도가 올라가서 책이 좀 많이 나갔어요. 야, 선생님, 저는 그 얘기 듣고요. 되게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구나, 아직도. 되게 가슴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요즘 조금 더 잠잠한 것 같아서 누가 신고 한 번 더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농담이고요. 네, 아마 이제 국민TV에서 매주 금요일 자본론 이야기를 하시면요. 다시 이제 책 판매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거 듣고 누가 또 신고할까요? 이건 어쩌면 직접 듣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신고자가 직접 듣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들으시는 것처럼 인상도 워낙 좋으세요. 저는 지금 얼굴 뵙고 너무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이거 편한 감사합니다. 대학 동료 만난 느낌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앞으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얼굴이 나오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그러게요. 너무 아쉽지만 그 아쉬움을 목소리로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방송에서 자본론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모르고요. 선생님, 저는 대학원에서 자본론을 읽었거든요. 그러시군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 뭐. 아닙니다. 예. 사실 이 고백을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어요. 질문하실까봐. 읽긴 읽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회주의 사상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사람이고, 막스를 굉장히 재밌게. 신고해야겠네요, 제가. 선생님, 저도 신고하면 좀 유명해지는 건가요? 저는 별로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은데, 굳이 신고하시겠다면 하셔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게시판에 우리 임승수 선생님 사진이 떴어요. 그렇군요. 네. 제일 안 나온 사진을 올렸네요, 하필. 네, 여러분. 괜찮은 것도 있는데. 이 사진보다 100배는 더 잘생기셨습니다. 근데 왜 막스 사상 또는 자본론 하면은 첫 번째 이제 선입견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도 있지만 또 하나가 어려울 거다. 그렇죠. 왠지 어려울 것 같아라는 느낌이거든요. 왠지 그건요 선입견이 아니에요. 실제로 진짜 어렵나요? 팩트입니다. 저도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자본론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대학생쯤 됐으면 자본론 좀 읽어줘야지. 그런 책도 몇 권 있습니다. 제가 또 나름 학력고사, 제가 93년도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 네, 그렇죠. 제가 국영수 합쳐서 2점 틀렸어요. 혹시 그 당시 300점 이상 고득점자?
예, 그럼요. 그 300점 이상 고득점자 저도. 아, 그러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름 자부심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학생쯤 됐으면 읽어줘야지 하고 읽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기가 생겨서, 그래서 막 이런저런 참고도서까지 다 동원해서, 정말 어렵게 읽어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원숭이도 이해한 자본론, 제가 쓴 책 제목도 좀 웃긴데, 제가 너무 어렵게 읽었던 것을 네. 좀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맨 땅에 헤딩하지 않고 읽었으면 싶어서 그렇게 쓴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쉽게 사실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예. 머리가 아프셨을까 갑자기. 예,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죠. 제가 이제 자본론 학습 모임을 좀 진행한 적이 있는데. 네. 첫 모임 때 20명이 온 거예요. 그런 모임에 20명씩 오면 엄청난 거죠.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통일 대박은 아니지만 대박인 건데 이게 다음 모임 때 이제 상품과 화폐 제 1장 부분을 읽어오라고 과제를 내니까 두 번째 모임에 10명으로 줄어요. 그 다음 모임은 5명. 그 다음 모임은 2명. 그러니까 무슨 모임이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로 줄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됐죠. 이거 취지가 좋아도 이렇게 사람이 떨궈져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네. 강의 노트 형태로 제가 좀 쉽게 풀어 쓴 걸 그때부터 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노하우가 쌓여서 한 10년의 노하우가 쌓이니까 그 책을 쓸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10년에 걸쳐서 사실은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낸 책인데 저희는 넙죽받아서 너무 쉽게 읽었네요. 짜증나죠. 그래서 제 인생 10년은 뭐예요. 제 책을 막 어떤 분은 막 주말에 한 3시간 걸려 읽었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그분은 제 인생 10년을 3시간 만에 쏙 빨아먹은 거잖아요. 제가 뭐가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게 사회에서 또 희생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또 저희가 양식을 쌓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읽어주시니까 감사할 뿐이죠. 예. 한 권 사실 때마다 1,500원씩 저한테 오거든요. 인세 10%니까. 애기 분유값에도 도움되고. 예, 이게 정말 적나라한 얘기인 게 저희 이동영 작가도 사회과학서적은 정말 안 팔린다. 장난 아닙니다. 그거를 진짜 내가 만 권을 만 권을 팔아봤자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다. 네, 맞아요. 예. 자,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원숭이 팔아서 집 산 줄 알아요.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있어요. 책 하나 냈더니 때깔이 달라졌어 막 이러는데 때깔이 달라지긴 개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예,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지금 우리 오케이 마리님께서 쉽게 잘 봤습니다. 이러고 또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그 온정이 아이의 분유값이 되고. 예, 1,500원이요.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단 한 번도 이 체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알 거 없고 주어진 세상이니까 살아라 이거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일단 돈 많으면 장땡 아니야? 정말 그러면서도 또 천박하다고도 붙여요. 예, 스스로. 천민 자본주의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웃긴 게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 체제에서 벗어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다른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저희를 좀 일깨워 주십시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이제 할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오늘 자본론 내용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첫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갑자기 상품과 화폐 얘기하고 막 잉여가치 얘기하면 안 들으세요. 머리 아파. 머리 아픈 게 아니고 청취자가 이걸 청취 안 하세요. 그래서 첫 시간은 왜 도대체 이 21세기에 이 막스의 자본론을 읽어야 되나 그런 좀 동기부여 위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퀴즈를 한번 내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내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육아 관련 서적을 보다가 애들은 신입생이 아니라 신생아들은 자기가 이제 똥을 싸면 본능적으로 이제 짜증이 나니까 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부모가 와서 치워주죠. 그걸 자기는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빤히 보고 있고 부모가 치워주는 부모의 손길을 똥꼬에서 느끼면서도 자기가 한 줄 안돼요. 자기 능력으로 그 똥을 치웠다고 생각한대요. 예. 설마요. 진짜요. 그래서 그 마누라가 이제 그 육아서적에서 그 내용을 읽고 이유는 없어. 거기에 그냥 그렇다고만 나와.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뭐 육아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신생아가 돼봤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문희정님은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네. 임승수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옆에 신생아가 있다. 똑같이 처음 태어나서 절 보고 있다. 문희정님은 절 보고 아 저기 임승수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 앉아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신생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를 봤을 때 아 사람이 한 명 있네가 아니라 색깔이 알록달록하네. 저 부분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모니터 화면을 보는데 모니터 화면의 색깔이 좀 다른 거야. 다른 부분이랑 이 부분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노이즈 낀 화면을 보면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이들도 처음 태어나서 그 특정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봤을 때 그 화면을 해석을 못 해요. 단지 색깔의 다발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촉감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탁자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손에 느껴지는 탁자의 촉감이 이 내가 보고 있는 탁자에서 온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눈이라는 것과 내 손은 수용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게 없이 태어났어. 그러면 촉감만으로 세상을 막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이 탁자의 촉감과 탁자의 이미지가 하나로 겹쳐져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두 개의 감각은 별개인데 이 두 개의 감각을 어디서 합치는 거냐? 뇌에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면요. 이렇게 막 태어난 애들은 이렇게 손을 묶어놔요. 왜 묶어놓냐면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뜯을 수도 있거든요, 애들이.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지 얼굴을 계속 뜯지? 아픈데? 안 뜯으면 될걸. 그런데 아이는 내 바깥에 보이는 이 손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미지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물체라는 걸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랬던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이제 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똥을 싸서 본능적으로 찝찝해서 앙! 하고 울었어. 그러면 걔는 우리 이제 부모가 이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는 그걸 보고 부모가 나타났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모니터 색깔이 바뀌었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시간차를 두고 똥구멍에서 뭔가 촉감이 느껴지네.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는 손의 이미지와 똥구멍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결합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색깔이 바뀌고 똥꼬에서 촉감이 느껴지는 후에 똥이 없어지니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네. 죽에게 분리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세상을 그렇게 순전하게 봐요. 근데 그랬던 아이들이 아무런 편견 없이 세상을 보던 아이들이 어느덧 커가지고 사회화가 되면서 이런 페트병을 보면 이거 열어가지고 물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모양의 물체가 있으면 가서 앉아야지 이건 의자니까 이렇게 그 맥락을 읽어내게 되고 교육이라는 걸 받게 되면서 어떤 특정한 사물, 사건, 현상을 한쪽 방향에서만 보도록 길들여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걸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콜럼버스가 스페인 여왕한테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도에 가려고 후추를 떼와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한 건데 인도를 간 게 아니고 이제 남미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 간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거의 인도인 줄 알고 거기 살던 사람들 인디오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렇게 갔어요. 그 사건을 우리는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배우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 남미에 사람이 안 살았냐? 8천만 명이 살았었잖아요. 잉카 문명도 있고 아즈텍 문명도 있고 그 당시 8천만 명이 살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존재도 없다가 콜럼버스가 갔기 때문에 짜잔 하고 나타난 걸? 존재 인정받아서? 만약에 그럼 콜럼버스가 우리나라로 왔으면 우리가 발견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둘이 만난 거지. 그런데 그렇게 스페인이 처음으로 남미 대륙에 들어가서 거기 살던 8천만 명 중에 200만, 300만 빼고 다 죽었대요. 스페인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침략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지리상의 발견이에요? 제국주의 침략이에요? 제국주의 침략이야. 제국주의 침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세계사 시간에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배우지 않고 위인 전기를 배우듯이 맞아요. 배우는 거예요. 그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이게 바로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인디오의 관점에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일 수도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누구의 시각으로 보고 있냐? 서양 사람의 시각으로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죠. 네. 우리는 사실 스페인 사람도 아니고 서양 사람도 아닌데 모든 걸 그들의 시선으로 그렇죠. 봐요. 그리고 그들의 전쟁을 그렇죠. 세계대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관점이라는 게 형성돼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색깔의 다발로만 보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기호학적으로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데 그렇던 애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관점이 생기고 세상을 특정한 방향에서만 보도록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오스트리아에 비인에 가가지고 오스트리아 비인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돈이 없어서 6개월 할부로 갔는데 어쨌든 갚긴 다 갚았어요. 아니 그저 6개월 할부로 가신 용기가 참 대단하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되묻죠. 그럼 어떻게 자동차는 할부로 사냐고. 저는 자동차를 못 삽니다. 못 그래서. 사세요? 예, 할부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오스트리아의 비인의 미술사 박물관을 거기 갔어요. 거기에 14세기, 15세기의 미술품을 모아놓은 곳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철학과 세계관을 느꼈어요. 무슨 얘기냐면 관점이란 걸 느꼈어요. 14세기, 15세기 당시 오스트리아 지역의 미술품을 모아놓은 건데 소재가 다 똑같아요. 뭐냐? 예수님, 성모 마리아,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내용인 거예요.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랑도 했을 거고 싸움질도 했을 거고 뭐 다양한 일상을 경험했을 텐데 어떻게 그 당시 그 교회 미술을 보는 관도 아니었고 그냥 그 당시 미술품을 모아놓은 건데 다 소재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사람들은 세상을 기독교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는구나. 이것이 이렇게 예술 작품에도 반영이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리고 나서 우리 사회를 한번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는 철학이 없는 사회고 세계관이 없는 사회냐? 아니다. 철학과 세계관이 있다. 근데 굉장히 획일화된 세계관. 어떤 세계관이냐면은 돈 중심의 세계관.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모든 것을 돈이 되느냐 아니냐로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잘 키워놓고 자식 자랑을 할 때 보통 그렇게 자랑하세요. 우리 애는 연봉이 얼마야. 보통 이제 하면서 우리 애는 연봉이 1억이야. 그럼 어깨에 힘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어머니가 우리 애는 착해. 그렇다는 얘기는 연봉이 낮다는 얘기죠. 착한 아들? 연봉이 낮은 아들이죠. 사실은. 자기 자식 누가 안 착하겠어. 대부분 다 착하다고 그러죠. 근데 네. 가사노동, 육아노동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나 문희정님이나 부모님의 어머님의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이 없었다면 이렇게 안전하게 클 수가 없었겠죠. 당연하죠. 정말 소중한 거고 필수 불가결한 건데 이제 간혹 그 남성분들이 많이 계신 제가 이제 뭐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 그 혹시 아내분들 뭐 하세요 하면 우리 마누라 집에서 놀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노냐? 노는 게 아니고 아이들 키우고 한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도 티도 안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사노동, 육아노동 하면 논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은 화폐로 교환이 안 돼요. 그리고 남편들이 나가서 하는 일은 화폐로 교환이 되니까 일이고. 그러니까 따박따박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돈이 되는 일이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마누라가 집에서 하는 일은 노는 일인 거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심지어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래요.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떤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다 막 댐을 짓는단 말이에요. 댐을 지을 때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이 댐을 건설하면 이 댐 건설에 의해서 예상되는 환경 피해 예상액이 수조 원에 달한다. 그럼 철새 한 마리 목숨값은 얼마로 계산했는데 도대체. 그런 것조차도 돈으로 환산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뭐 경제적 창출 가치가 얼마다. 그렇죠. 늘 숫자로 표현을 하죠.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도 기업이 비정규직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낼 수만 있으면 그것이 용인되고 저기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실업 문제로 고통을 받아도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취업을 시켜서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이 힘들다면 그 친구들은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은 거고 이런 식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 모든 것이 굉장히 획일화된 가치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돈 중심 세계관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지만 사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죠. 인간성이 무너지고 맞아요. 돈 중심으로만 돌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요, 네. 선생님 되게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무언가에 집중하면은 그걸 잘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돈 온 사회 온 사람들이 돈 거리는데 그래서 돈을 다들 많이 버느냐 물어보면 또 아니래요. 그래서 그 돈 거리면서 또 행복해졌느냐라고 물어보면 또 아니래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전 돈을 잘 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불행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를 돈을 잘 못 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저는 시간의 주인이에요. 네. 와, 멋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의 주인이냐면 남들이 다 일할 때 가족을 데리고 포천에 있는 아도니스 호텔에 1박 2일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비수기에 5월 2일 날에. 비수기니까 굉장히 좋은 게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조식 포함. 네. 갔어요. 5월 2일 날. 요번 5월 2일이 아니고 몇 년 전 일이에요. 네. 갔는데 투숙객이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저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말아요. 예?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예? 사람들이 돈 없다면 불행한 줄 알아. 나 되게 행복한데 지금. 예? 아니 왜 이렇게 부럽지 자꾸? 부럽죠? 네, 완전 부러워요. 나 이 삶을 10억이랑도 안 바꿔요. 아니 20억 주면 바꾸지만. 네, 쌤 저는 심지어 20억도 없는데 왜 그런 삶을 못 살까요? 시간의 주인이 돼서 못 살까요? 그거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네.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를 보는 눈이 굉장히 획일화돼 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요즘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취업도 안 된다고 그러지, 학점 딴다고 스펙 때문에 힘들어하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사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우리 때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라 하면 우리 차마 나이를 우리 동갑이잖아요. 네, 그렇죠. 93학번 친구 네, 안녕 그렇죠. 친구. 네, 네. 그래서 우리 때는 기차표 고무신 아시죠? 겨울에 신는 거 있잖아요. 아니 저는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좀 고고하게 사셨나 보네. 저는 기차표 고무신 신고 살았는데 예? 옛날에 진짜 막 가난하고 그런 시절에도 특히 우리보다 선배분들은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대학생들이 감옥에도 가고 그랬잖아요. 네. 심지어 제가 들은 거는 서울대 국사학과 재학생 절반 이상이 감옥에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치열한 삶을 살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암울했던 상황이죠. 하지만 맞아요. 그 당시 대학생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물질적 풍요가 부족해서 지금 대학생들이 이렇게 힘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막 데모하다 감옥에도 가고 그랬는데 대학생들이.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이 친구들이 그동안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자기계발서들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스펙을 쌓으면은 결국엔 네가 행복해질 거고 성공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막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은 바로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차를 몰면서 바로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운전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덧 어느 정도의 목적지라고 와봤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아니 난 분명히 시키는 대로 하고 왔거든요. 그렇죠. 했는데 없어. 그러니까 다 멘붕에 빠진 거예요. 설사 지금 여기에 행복이 없어도 다른 어디로 가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장이 어렵더라도 아마 또 열심히 갈 거예요. 하지만 맞아요.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올바른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이 없다 보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암담하고 결국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21세기의 자본론을 읽어야 되는 이유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와. 지금까지 돈 중심으로만 인생을 운전해 오다가 목적지에 행복이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해야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내비게이션이 뭐냐? 전 자본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앞으로 8강 동안 제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압니다. 아마 그런 정도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8강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댓글 게시판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왜요? 너무 좋아하세요, 다들. 예. 지금 제게 여기 있는 아이패드가요. 네. 새로 고침을 누르세요, 선생님.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선생님, 우리 93학번은 아직 그런 거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배꼽 떨어지고 지금 아이패드를 처음 만져봐요. 저도 여기서 처음 만져봤어요. 그러셨구나. 예. 뭐 비슷하시네요, 뭐 저랑 삶이. 예,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팍팍하게 사시는군요, 굉장히. 저는 시간도 심지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선생님보다 조금 더 불행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행복하시고 저는 좀 불행한 것 같아요. 8강 후에 행복해질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이메가스토님 말씀 정말 재밌게 잘하신다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릉동 아주머니께서는 저보다 어리신데 존경스럽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셨고요. 그러면 책 한 권만 좀 사주세요. 지금 이미 책을 주문하셨다는 분들이. 주문하셨대요? 예. 1,500원 벌었다. 예.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혹시 이 자본론 강의를 듣는데 이 책을 미리 읽으면 더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미리 읽으시면 도움이 엄청나게 됩니다. 예. 사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수식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뭐 비주얼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라디오 방송이라서.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쉽게 전달 드리려고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으나 한계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120% 활용하신다. 그러시려고 하신다면은 책을 미리 읽고 오신다면 아마 훨씬 이해도가 높으실 겁니다. 예. 네, 일단 저부터 읽을게요. 예. 내추럴 파레트님께서요. 맞아요. 사회가 이상해요. 전 회사 사장님이 밤새서 해내는 거 그거 프로 정신이라는데 그건 아니에요. 말이 어이가 없어서 계속 쳐다봤어요. 그러니 무한한지 나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프로라는 거는 자기 마음에 드는가 그만큼 퀄리티를 낸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만큼의 퀄리티를 낸 거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꺼번에 들고 와서 며칠 안에 끝내. 그 노예한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걸 프로라고 우리 사회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처럼 부리면서 그 노예들한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니까 참 웃긴 거죠, 이게. 가끔 회사에 보면 주인으로서 일하자 이러는데 그러면은 회사를 주던가. 내 회사면은 내가 진짜 밤새도록 일하겠다. 국민TV는 예, 제 회사입니다. 그러세요? 제 겁니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예. 국민TV 사주 되고 싶으세요? 조합원 가입하시면 바로 이 회사가 선생님께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듣고 계신 분들 다 자기네 회사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예, 역시 우리 다르군요. 예, 미스티님께서 책 주문 인증샷도 올려주셨어요. 원숭이도 그래요? 이해하는 마르크스처럼.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두 권이나 바로. 2 권이나 사셨어요? 행동력들이. 3,000원이에요, 그럼 저. 선생님, 예. 모든 게 다 이렇게 화폐 가치로 환원되는 삶이 별로 좋지 않다면서요. 예. 저희 항상 삶은 이율배반이죠, 뭐. 이상하게 앞뒤가 안 맞는데요. 참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고개를 자꾸 끄덕끄덕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네요. 이건 뭔가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자본론을 읽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제 자본론 하면은 오해를 하세요.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책이다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책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다루고 있으니 자본주의가 뭔지부터 알고 넘어야 되겠죠, 당연하게도. 그렇죠. 근데 의외로 제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자본주의가 뭐죠? 라고 질문을 드리면 좀 당황들을 하세요. 왜냐면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자본주의 산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알지 자본주의가 먹는 건지 냄새 맡는 건지 뭐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서 어떤 분들은 보통 시장 경제가 뭐 자본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보면은 조선시대 때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유리전도 있고 뭐 동네 이렇게 방네 돌아다니는 뭐 보부상들이 여는 뭐 시장도 있었고 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본주의. 네.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조선시대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지는 않죠. 조선시대를 우리가 보통 시대 구분을 봉건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유무를 가지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뭐 이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또 자유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아니냐 그러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예. 근데 뭐 북한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는데 북한의 나라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나라는 예?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국명에다가 민주주의를 넣어서 그럼 우리가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자본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또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별개의 개념이 사실 민주주의는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개념인 거고 자본주의는 좀 경제 물론 정치 경제가 딱 분리되는 건 아니겠으나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자본주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자들이 이렇게 자본주의다 봉건사회다 노예제 사회다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와서 시대가 구분이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과연 뭔가 가만히 봤더니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준이 생산관계더라고요. 생산관계. 자, 이 생산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예제 사회 같은 거를 보면은 그 노예제 사회는 생산이라고 하는 거, 무언가 필요한 걸 만들어낼 때 어떤 식으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냐? 한쪽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노예들이 주인이 시킨 대로 막 일을 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노예들을 소유한 노예 주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산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사람들이 맺는 관계가 노예와 노예 주인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산 관계가 노예 주인의 생산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노예제 사회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노예제 사회. 네, 생산 관계에 네. 있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렇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를 구분을 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노예와 노예주로 이렇게 주요하게 그 사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 사회를 우리는 노예제 사회라고 시대 구분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봉건 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지주 농노제라고 하잖아요. 한쪽에는 땅을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땅이 없어가지고 그 지주들한테 땅을 부쳐먹고 지대를 내고 사는 농노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사회의 경제관계, 이 생산 관계가 형성이 된 사회를 우리는 봉건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봉건 사회. 지주와 농노. 네, 그렇죠. 그런 식의 생산 관계가 주도적인 사회의 생산 관계일 경우를 그 사회를 우리는 봉건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자본주의 사회는 당연히 그 자본주의 사회만을 특징 짓는 생산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바로 그것이 뭐냐?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관계예요. 노동자, 자본가. 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아마 국민 TV를 들으시는 분들 대다수가 아마 직장인이거나 이렇게 뭐라고 일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본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한 자본이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은 딱히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내 몸뚱아리를 쉽게 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나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의 노동력을 판매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인 거고 그 노동력을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자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 뭐 자영업자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으나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맺고 있는 생산 관계는 이렇게 자본과 노동자의 임노동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본과 노동자의 생산 관계가 주도적인 생산 관계를 이룬 사회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제 자본주의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딱 들으시면은 예. 절대 당황하지 않고 네, 생산 관계가 자본가와 노동자 이러지. 굉장히 딱 부러지게 대답을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원래 제가 공대 출신이잖아요. 네. 공대 출신의 강점이 굉장히 단순 도식화시키는 거. 이런 게 좀 강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 거 혹시 아세요? 학교 다닐 때요. 네. 저는 문과대, 저는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네.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약간 무시하는 게 있어요. 네. 문과대는 공대생들 보면서 아우, 저 단순 무식한.
거기에 하나 더 있는데요. 뭔가요? 단무지, 단순무식 지랄. 맞아. 제가 방송이라서 살짝 뺐는데 그걸 또 바로 네. 짚어주시네요. 뭐 좋게 들어주시겠죠, 뭐. 그 공대에서 또 문과대 볼 때는 쟤네들은 참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면서 산다 이러고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특히 철학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떤 친구도 야, 그거 전 보는 데냐. 이렇게 동네 철학관 많잖아요. 주역 공부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거를 사기를 좀 쳤죠. 아, 그러셨구나. 어머, 몰랐어. 그런 거 배운다고. 아무튼 제가 공대생이다 보니까 여기 도시과, 왜냐면은 제 두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와. 저 자신이 이해를 하려면 제가 받아들인 걸 그렇게 정리를 안 하면 제 두뇌 용량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해가 굉장히 빠른 게 저도 제가 자본론을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저는 제 방식대로 또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복잡해지고 가지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과대 쪽은 가지를 뻗어나가는 학문을 하죠. 많이 하죠. 그렇죠. 갑자기 낙엽 하나 보더니 갑자기 자살하려고 그러죠. 그 낙엽 하나 때문에. 바로 이해된다. 우리는 낙엽 보면 딱 중력의 법칙만 생각이 나거든요. 몇 초 만에 떨어질 것인가. 오늘 낙엽 보면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 왔어. 그러니까요. 아, 이 계절에 난 뭐 하고 있지? 갑자기 칸트를 떠올리더니 막. 응? 맞아요. 우리는 이 필연의 왕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삶의 존재 이유는 뭐지? 그러면서 막 피한성과 차한성에 대해서 논하면서 막.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이게 진짜. 철학책도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는 딱 왜 공대생과 문과대생의 어떤 전형적인 사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다양하게 또 저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도식이요. 너무 쉽고 간명하게 확 와닿는다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 너무 높이 올라와가지고. 친구야, 같이 살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본론의 내용을 우선 이해하고 출발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관계를 중심으로 고민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확산형 사고를 해보죠. 이번엔 조금 고민을 확산시켜서 한번 노예제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예제 사회라고 하는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다 저의 노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 혼자서 여러분 노예를 다 하면 제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죠? 저 실제로 노예 있어요. 아, 노예 있어요? 네, 노예 부리고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지침이 내려가면 바로 실행은 하네, 그쪽에서?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의 노예 주인이에요. 여러분한테 오늘부터 지침을 내려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세븐일레븐에 가서 일당을 벌어오시고 제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노예들이란 건 옛날 그런 거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농장이나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서 나온 산출은 노예가 가지는 게 아니라 다 노예 주인의 것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신이 열심히 노동해서 나온 결과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리는 노예 주인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두 글자로 착취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exploit. 명사형 익스플로이테이션. 착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착취. 왜냐면 영어로 얘기해줘야지 좀 또 이게 사람들이 있어 보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씁니다. 이해해주세요. 너무 사람들이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영어를 좀 써줘요, 제가. 착취. 근데 선생님 영어를 쓰시는데 왜 더 없어 보인다고 느껴질까요? 발음이. 찾아봐요. 진짜 나와요. 익스플로잇. 예. 그래서 착취, 내의 노동의 성과를 뺏기는 거죠. 이게 착취인데, 자, 아까 제가 여러분이 저의 노예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가지고 세븐일레븐,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세븐일레븐에 가서 일당을 벌었어. 그걸 저한테 다 입금했어. 예를 들어서 이 청취자분이 1000명이 듣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당으로 다 5만 원을 받았다. 저한테 입금을 해주실 거잖아요. 우와. 그러면은 저는 하루에 5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저한테 입금해 주신 분들은 한 푼도 못 벌어. 그러면 당연히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그렇죠. 저한테 입금해 주신 분들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니 뭐 가난해질 것도 없어요. 원래 노예였으니까 그냥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죠. 네. 예. 원래 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구조적인 착취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 착취의 결과물로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하루에 5만 원씩 입금해 주시면 그게 일당 벌어가지고 저는 하루에 5천만 원씩 버니까 엄청난 부자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생각만 해도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지금 막 웃으시는데요. 예. 근데 여러분은 가난해지고 이 착취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구조적인 착취는 구조적인 빈부격차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이번엔 봉건사회를 보죠. 봉건사회, 서양 봉건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중세의 사람들 책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서양 중세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양은 이렇게 보통 영주들이 있잖아요. 큰 대장원을 이렇게 소유한 영주들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하게 이렇게 자기 땅을 붙여먹고 사는 농노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 영지가 이 조그만 농노들이 붙여먹고 사는 조그만 땅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는 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큰 땅인데 농노들이 서양이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안식일 쉬었겠죠. 물론 진짜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걔들이 기독교 믿으니까 하루 쉬고 6일을 이제 일을 한다고 치면 6일 중에 3일은 자기가 부쳐먹고 사는 땅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이제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나머지 3일을 아까 말씀드린 영주가 관리하는 직영지에 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반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영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아까 세븐일레븐과 유비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까 5만 원 벌었잖아요. 1000명이 5만 원. 그래서 저한테 아까 노예제 사회에서 5만 원을 다 입금했는데 여기는 이제 절반은 날 위해서 일하고 절반은 절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5만 원 중에 2만 5천 원을 저한테 입금하는 거죠. 네. 그럼 1000명이 저한테 2만 5천 원을 입금하면은 2만 2,500만 원이고 그분들은 하루에 2만 5천 원을 버니까 저는 당연히 부자가 되고 네. 그분들은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봉건사회도 그래서 영주들은 부자가 되고 농노들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노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영주만큼 부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왜냐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네. 그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그 사람 인생을 뺏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당연히 봉건사회에서도 구조적인 착취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한번 와보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죄송합니다. 물 한 컵만 마실게요. 제가 이렇게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요 점점 빠져든다고 방송에 예 그래요? 예 저도 나름 치명적인 매력이 있나 보죠?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제 눈 하트로 변한 거 혹시 그래요? 예 원래 일자신데요 일자. 아유 너무 솔직하시다. 예.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노예제 사회와 봉건 사회가 그 구조적인 착취가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 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노예제 사회나 봉건 사회는 착취라고 하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노예는 말할 것도 없고 농노도 자기가 부쳐먹고 사는 땅에서 일하는 거는 당연히 지 거지. 그런데 저기 시공간이 분리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영주가 직접 관리하는 땅으로 가서 저기 가서 일해주는 거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돌아오는 게 없구나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 농노나 노예들은 자유민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노예들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똑똑한 사람도 그랬다며요. 노예는 말하는 도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자유롭지 그렇죠. 못한 거죠. 농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 영지에서 이탈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면 잡아서 후드려 팬다며요. 예. 그리고 초야권이라는 것도 있어. 자기 결혼하면 마누라 첫날 밤은 그냥 영주랑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금의 인권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민들이잖아요, 다. 자기가 가진 노동력을 자기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한테도 내 몸을 팔 수 있고, LG한테도 팔 수 있고,
뭐 SK한테도 팔 수 있어요. 그쪽에서 안 사줘서 문제인 거지. 팔 수 있단 말이야. 아니에요. 난 내가 팔지 않았어요, 그쪽에.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안 팔 자유도 있고 팔 자유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자기 몸뚱아리 하나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딱 해방이 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직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근로 계약서 쓰잖아요. 네. 계약 관계. 그러니까 나는 계약 관계로서 당신한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고 대신 당신은 내가 일한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서 소정의 어떤 돈을 지불한다.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딱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평등하고 뭔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사회고 누구나 일한 만큼 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좀 돈을 못 벌고 사회에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가난하고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지가 남들 열심히 할 때 놀았으니까 젖고라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노예제 사회나 봉건 사회는 구조적이다라는 게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서 그렇죠. 우리가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네 탓이야. 네 그렇죠. 능력 부족이고 네가 게을러서 그런 네가 거야. 한국 가서 잘 봤으면 그리고 됐고. 네가 좋은 대학 갔으면 그렇죠. 됐지.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이 평등하고 누구나 기회의 평등, 자유로운 사회인가라고 생각하면은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압도적인 1등으로 빈부격차 문제를 꼽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인간의 능력의 차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빈부격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아니, 뭔가가 이상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뭔가 내 탓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내 탓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긴 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계속 그 사이를 버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남미 쪽을 제가 또 연구를 했었는데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라는 책을 또 쓴 적이 있어요. 네. 중남미 쪽 쿠바의 옛날에 라틴 아메리카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잖아요. 거기서 이 쿠바라고 하는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했던 우리로 치면 애국자,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 중에 호세 마르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세 마르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게으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곳은 불의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랬어요. 정답이네요.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있고, 살았어. 성격도 지랄 같지 않고 굉장히 성격도 좋아.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가 열심히 성실히 살고 성격도 좋으면 다 부자 되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힘들어하고 파견 근로에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비정규직이라도 되고 싶은데 아예 취업을 못 해가지고 낙담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파산하는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다 성격이 이상하고 다 성실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빈부격차에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뭘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이 정도 사회가 됐으면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건 다 마음속에 심증은 다 있는 거예요. 심증이 있어요. 물증은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바로 제가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8강 동안 할 얘기가 물증을 찾는 겁니다. 자본론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예전에 있던 노예제 사회나 봉건 사회처럼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한데 과연 착취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직장 가서 일하면 어쨌건 내가 일한 대가라고 돈을 받기는 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다 내 탓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취직을 못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또 우리 중에 누구 하나는 하거든. 하죠. 예. 그러면은 뭐지? 내가 좀 스펙이 딸려서 그런가 많이 딸리나 뭐 이런 생각. 토익 점수를 좀 올리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8강 동안 할 얘기 중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예전에 있던 봉건제 사회나 노예제 사회처럼 구조적인 착취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심증이 아닌 물증. 그럼 어떤 방식으로냐? 자연과학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을 통해서 증명할 거예요. 네. 그래서 계산을 짝짝 풀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다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제가 이것이 사실 자본론을 읽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본론을 읽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빈부격차와 이 문제, 이 착취의 문제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잘못된지 아니야. 막 이렇게 심증적 호소. 이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식으로 수학을 풀어서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학이 무슨 어려운 거 인테그랄 뭐 1부터 3까지 적분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들어서 머리가 살짝 철학과이시면은 미적분 안 하셨 별로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나? 고등학교 때는 미적분 하죠. 맞다. 그때는 우리 다 했죠. 우리 수학의 정서. 네, 홍성대 씨가 그 얼마 여분이 그 상상고. 그 저 학교 다닐 때 그 홍성대 씨가 그 수리관인가 무슨 해가지고 저기 건물 하나 지었었어요. 서울대학교에다가. 야 이게 홍성대 씨가 지은 거야 하면서 막 우리가 다녔거든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다 알아요 그분은. 네. 저도 아직까지 알고 있어요. 예, 저도 아직까지 그분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성서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그게 기본하고 실력으로는 아니잖아요. 전 다 풀었죠. 저도 다 풀었죠. 정말요? 예. 안 그래 보이시는데 철학과 갔으면 보통 우리가 수학 포기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수학 만점이었어요. 왜 이러세요? 정말요? 저는 수학 기본 실력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면은 철학을 진짜 사랑해서 가신 거군요. 네. 이야, 드문데. 왜요? 저는 철학, 종교학 이런 쪽 되게 좋아해요. 저는 사실 제가 공대 나왔죠, 전작과. 네. 저는 왜 간지 아세요? 왜요? 취직 잘 되려고 갔어요. 진짜 우리 때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부모님이 그랬어요. 철학과 가면 너 굶어 죽는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학을 잘 푸셨는데도 그 문과 쪽으로 가신 걸 보니까 철학을 진짜 좋아하셔서 가신 것 같고. 진짜로. 저는 취직 잘 되려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 네, 바뀌었네, 입장이. 바뀌었네, 입장이. 저는 이제 뭐라고요? 제가 오히려 취직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있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취업해서 여기에 목매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내용은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이런 빈부격차와 착취 구조를 수식을 풀어서 증명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매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는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요 얘기들 요 얘기들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졸립지 않을까. 이 시간 되면 선생님 졸린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점심 먹고. 졸리죠. 근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사실 다들 일하시면서 들으시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너무 재밌대요. 그래요? 야, 근데 일하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 싫어하실 텐데, 회사에서. 그게요, 이게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의 심리가요. 왠지 내가 노동력은 정말 더 많이 착취당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받는 돈은 그거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상이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살짝 이런 거 듣는 거죠. 그런 게 약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월급 받고 나서 꼭 이렇게 욕 비슷하게 나오죠. 아휴, 내가 이걸 보려고 한 달을 그러고 살았네. 자괴감도 들고. 맞아요. 내 몸값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 구조에서 탈피했죠. 제 몸값을 평가받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수입도 이제 꾸준하지 않고 간헐적이 됐어요. 몸값은 평가가 없어요, 저는 지금. 몸값 평가 제로. 친구야 부럽다. 아무도 제 몸값을 평가해주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허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 몸값을 평가하지 말라. 함부로. 사실은 가끔 가다가 평가받고 싶을 때도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약해지시나요? 세상은 이율배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순이 변화 발전의 원동력이고. 지금 뒤늦게 들으신 분이 제가 워낙 이런 걸 좋아하는 걸 다들 아시니까 임승수 선생님하고 결혼하라고. 근데 그럼 제가 이혼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마누라도 지금 이거 듣고 있어요 지금. 남편 나오다가 지금 아까 막 거의 목욕하고 정자세로 들으려고 하던데. 사모님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마누라 이혼 안 해. 걱정 마. 마누라가 제일 이쁜데 어딜 가겠어 내가.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선생님. 정말 순수한. 이미 애 둘이 생겼어요.
역진 불가. 레치 조항, 그 FTA에 보면 레치 조항이라고 해서 거꾸로 못 가는 게 있거든요. 네. 애 둘 나오면요, 이게 레치 조항이에요. 이야. 네, 뒤로 못 가요. 예. 저희가 그 여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났는데 이 남자가 이미 애 둘이야. 그러면 그런 말 하죠. 아니, 꼭 저렇게 괜찮은 남자들은 빨리빨리 가더라. 예,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제가 빨리 나갔어요. 근데 30대 중반에 결혼해가지고. 왜냐면 솔직히 전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전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아유, 아닙니다. 예. 예. 아유,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 아니, 저는 딴 걸 떠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물증을 딱 잡은 다음에요. 그리고 청취자분들, 네. 제가 잘 들으세요. 지금 앞에 계신 문희정 님이 굉장히 참하고 미인이세요. 제 얼굴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작업하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아, 이거 차마 제 입으로 하기는 너무 주책스러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인증해드렸잖아요. 네.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빨리 연락하세요. 예. 네. 기다리겠습니다. 예. 임승수 선생님과 비슷한 스타일이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아, 저는 이렇게 뇌가 섹시한 남자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마누라가 했던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똑같은 얘기 하세요? 우리 마누라가 솔직히 제 얼굴 보고 그랬다가 얘기해보니까 뇌가 섹시하다고 딱 그랬거든요, 그때? 아니, 제가요. 네. 뇌가 섹시한 남자한테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가끔 하여튼 제 얼굴 빼고 다 모든 게 마음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왠지 사모님이 저랑 굉장히 비슷한 성향일 것 같다. 예, 그런 짐작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네, 맞아요. 우리 마누라가 기자였는데 저 취재하다 만났어요. 예. 저 이해할 것 같아요. 예. 저는 기자 개소가 쫄고 결혼했거든요. 선생님, 위험하십니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여기서 더 나가시면 큰일 났습니다. 알았어요. 예,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 읽기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반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즐거우셨죠?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승수 선생님! 예. 완전 멋있어요. 짱짱짱! 다음 주부터는 좀 기대를 줘보세요. 다음 주부터 소식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